날씨입니다. 오늘 낮부터 추위가 점차 누그러져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등 전국이 영하 11도에서 영상 1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도 등 전국이 1도에서 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남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광용이었습니다. KBS.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여야는 어제 발생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을 정치 테러로 규정하고 관련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첫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 중인데요. 선고만 지금 2시간 넘게 진행 중이고 이례적으로 휴전까지 했다고 합니다. 재판부가 최종 선고 결과를 말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들 여야 정치 토크 코너에서 다뤄보고요. 또 이현주 전 국회의원 목소리로 자세한 평가도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GTS 개통을 포함한 광역교통망 확충을 바탕으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또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연결해서 정부의 교통격차 해소 방안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 소식 듣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강남의 한 건물 1층 통로에서 괴한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저도 현장에 한번 가보기도 했는데 배 의원은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으면서 안정을 좀 취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그럽니다. 정치 테러 용납할 수 없다라는 비판은 했고요. 두 분 입장도 먼저 들어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우선은 원영섭 단장님.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테러도 그렇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얼마 전에 목을 가격했던 그런 테러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또 멀리 돌아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유세 당시에도 커터칼 테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것처럼 이 배현진 의원에 대한 이런 테러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정치가 가지는 이제 병리적인 현상이 너무 과도해지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 의심되는 그런 추정에 의해 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과도하게 이제 좀 극단적인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확증 편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인식하게 되는 그런 것도 영향이 미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는 계획 범죄처럼 보이긴 해요. 배현진 의원의 이름을 2번이나 물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후가 있는지 굉장히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배후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발본색원에서 척결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조기현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랬고요. 불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쭉 보면 이제 박근혜 대표, 송영길 대표 해서 이제 한 4번인데 최근에 이제 더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이 정치에 대한 혐오라든가 이게 직접 이렇게 위해를 가하는 방식의 테러로까지 나가는 게 더 이상은 어떻게 우연히 발생하거나 할 수 있는 이런 사건이 아니라 늘 가까이 와 있는 위험이고 이것은 민주주의 전체에 대한 심각한 위험 요인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만연돼 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드러난 것이고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정확하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가해자에 대해서도 뭐 나이라든가 정신적 치료 병력 이런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데 네. 왜 이런 사건을 벌였는지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수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위해서는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네. 왜 이런 사건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동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만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서는 뭐 굳이 이거를 뭐 정책 비판의 소재로 삼자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도 그렇고 이번 배현진 의원에 대한 사건도 그렇고 사건 자체로 그냥 뭐 발생된 결과를 가지고 기소하고 어떻게 처벌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양당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또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요. 이 대표 사건을 축소 왜곡한 경찰의 소극적 수사가 낳은 참사다라는 말도 했고요. 전주의 대변인은 정쟁 불심한 지필 뿐이다. 재발 방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얘기도 합니다. 두 분의 의견 또 짧게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장님. 이 부분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사건을 축소 왜곡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고요. 네. 그러니까 축소 왜곡했다면 어떤 부분이 도대체 축소 왜곡이 돼 있는지 민주당에서 한번 밝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민주당 관계자들이 그 상황 전체 목격자고 경험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그러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해서 축소됐다라는 걸 본인들이 목격자로서 묘사하면 될 문제를 가지고 경찰이 뭐 축소 왜곡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게다가 지금 이 사건은 어쨌든 국민의힘의 정치인이 이 부분에 비습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마치 뭐 어떤 그 민주당 지지자나 아니면 배우가 야권성 배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갈 수도 있어요, 일부에서. 하지만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분의 그게 그분이 일이고 그리고 그분이 뭐 SNS에 어떤 거를 올려가지고 뭐 어느 당을 지지했던 성향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결국에는 이게 부적절한 그런 행동, 돌발적인 행동,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행동을 가지고 이거를 정쟁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마치 그거를 또 뭐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하고 연결 지어가지고 뭐 당할 만하니까 당했다 이런 식의 논리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민주당은. 그럼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기현 부위원장님 말씀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문제 제기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뭐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 대한 수사와 배현진의 사건 발생이 이제 오늘 나온 논평과 같은 그런 인과관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 수사가 철저했으면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겠느냐. 그건 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사건의 어떤 내용이나 방식 이런 것도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연결시키는 부분은 조금 뭐 적절치 않았다고는 보는데 어쨌든 그 수사는 그 수사대로 제대로 진행됐느냐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남아있죠. 어제 국회 현안 질의에서 계속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 제기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변명문 이런 거. 왜 이 범행을 저지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잔혹한 살인의 동기를 가지고 한 사건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그 변명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안 밝혀줘요. 그냥 필요한 내용만 발췌해서 수사 결과 때 발표를 하고 뭐 공개가 안 되면 의원들이 가서 열람하겠다는데 그것도 안 해주고 있거든요. 이걸 가서 정쟁화한다고 해서 사실 뭐 민주당에 얼마나 큰 이득이 있겠습니까? 선거 앞두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진실을 좀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재발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냐 이 정도의 문제제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재명 대표 사건이나 배현진 의원 사건이나 좀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8016님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아무리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이라고 해도 이렇게 공격하면 안 되죠. 무섭습니다. 도전시장님 더 이상 이런 사건이 또다시 벌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하셨고요. 2399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국회의원들인데 철저한 보호와 또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일이 잦아질까 걱정입니다 하시면서 문자 또 의견 계속 주고 계십니다. 지금 그 CCTV를 배현진 의원실에서 공개를 해서 또 봤고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지금 이 괴한이 배 의원이 맞냐고 물었고요. 확인을 한 다음에 머리를 범행도구로 수십 차례 무차별 가격을 한 거고요. 이 정도면은 좀 계획성이 입증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할까요, 원단장님? 저는 계획적이라고 보이는 게 일단은 이름을 2번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2번 물었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위험한 물품 그게 지금 정확하게 뭐 돌멩인지 아니면 벽돌인지 무슨 타일인지 그게 밝혀지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들고 다닌다는 게 일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네. 누가 이제 그런 물건을 그 일반적으로 그 학생처럼 보이는 사람이 학생이 들고 다니지 않는데 그러면 그리고 또 어떤 대화 중에 어떤 실랑이가 붙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확인하고 굉장히 맹렬한 기세로 한 20대 정도를 그냥 한 20초, 17초 만에 그냥 타격을 가했는데 이거는 본인이 어떤 범죄의 계획 범죄의 그런 기획이나 이런 게 사전에 없었다 그러면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는 또 1차적으로 우발적 범행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본인의 계획의 하나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촉법소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그런 것도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그렇게 변명할 것까지도 기획하고 계획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조기현 부위원장님 지금 촉법소년 말씀하셨는데 지금 피의자가 본인이 15세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고 또 촉법소년이다라는 얘기를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나왔다고 하고요. 이렇다라는 얘기가 이제 배현진 의원실에 전해졌는데 뭐 또 촉법소년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지금 배현진 의원 측은 뭐 선처 없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처벌 원한다는 식인 것 같은데 촉법소년이면은 처벌이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향후에 이게 조사 또 법적 처벌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뭐 지금 나온 보도로 보면 촉법소년은 아닌 것 같아요. 14세 이상으로 보여지고요. 네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 보여지면 일반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행 수법도 그렇고 피해 발생 내용도 그렇고. 근데 만약 14세 미만 14세 이상 촉법소년에 해당되면 소년법에 적용을 받아서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건 뭐 1호 보호 처분에부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년에 가는 처분인데요. 뭐 지금 이 정도의 사건이라고 해도 어쨌든 법률상 14세가 안 된다고 하면 소년보호 처분을 할 수밖에는 없는데 지금 보도가 나오는 대로 14세 이상이라고 확인이 되면 지금 사건의 내용이라든가 지금 조금 전에 변호사님 말씀대로 계획하고 의도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중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내용도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건 분명해 보이고 돌이 됐든 뭐가 됐든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상해를 가했기 때문에 특수상해에 해당되면 가해자가 15세라고 하고 중학생이라고 하더라도 형법에 따라서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예. 근데 원장님 지금 이게 경찰이 피의자 이 습격한 범인을 오늘 새벽에 응급의원 조처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인 겁니까?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의심된다 이거죠. 정신질환이 의심되는데 그런 사람을 이제 그 당장 뭐 구속해가지고 어디 교도소에 있는 것보다 일단은 치료를 하는 치료 과목과 비슷한 그런 취지인데요. 병원에 넣어놓고 그리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그런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본다는 그것 자체가 이미 좀 어느 정도 이분의 정신적인 상태가 온전치 못하다는 걸 반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만약 진짜 정신질환이 있고 그러면 심신미약으로 감경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양형에도 좀 고려되긴 하는데요. 하지만 일단은 조치를 취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서 이 수사를 처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또 특수 폭행에서 특수 상해로 지금 적용이 되는 것도 양형에 좀 차이가 있겠죠? 당연하죠. 폭행하고 상해는 일단 이 법정 형사 자체가 틀리고요. 거기에 대해 특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하는 경우에는 가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겠죠. 상해자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지금 이제 심신미약이나 이런 것은 양형에서 고려는 될 수 있지만 법정형 자체는 꽤 높습니다. 어쨌든 사건은 벌어졌고요. 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또 강남경찰서에 팀까지 꾸려졌다고 하니까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피습된 지 한 20일 좀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이 또 벌어졌단 말이죠.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앞으로 누구에게 뭐 어떤 식의 테러가 발생할지도 모를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어떤 대책과 또 무슨 경호 관련 법안이랄지 뭘 좀 논의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으세요, 원장님? 아니 제가 그 경호 관련해서 아무리 이렇게 강화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경호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사람 만나는 게 벽이 생기니까 그리고 굉장히 좀 이미지적으로 옹졸해 보일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조금 오픈된 환경에서 지낼 수밖에 없고 법률로 강요한다 그래서 그 정치인이 그게 정치적으로 이익이 안 된다 그러면 또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좀 그 수행하는 분들이 조금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잘 붙어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당장 이제 그 선거라는 거는 접촉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정치적인 테러를 가하거나 이런 일종의 확신범 비슷한 사람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양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엄중하게 이렇게 고려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계획범죄에 대해서 대부분 정치인 테러가 계획범죄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 그런 것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단순히 상해를 가하는 게 아닌 그런 차원으로 국사범 수준의 그런 레벨로 양형해서 고려돼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 근데 그렇다고요. 뭐 다가오시는 분들을 뭐 다 잠재적 범죄자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스킨십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호를 강화하는 법률을 통해 가지고 이 사건 예방한다. 이거는 그럼 정치하지 말자는 거죠. 그냥 국회에서 법률 통과하는 행위 외에. 그런데 어쨌든 대의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거 아닙니까?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와 소통하고 접촉하고 이걸 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선거를 통해서 국회가 구성이 되고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당선이 됐다고 해도 일상적으로 또 어떤 법률행위 입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또 유권자와 접촉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 개개인뿐만 아니라 당 대표에 대해서도 경호를 법률적으로 강제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도 대통령이라든가 주요 요인하고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는 대통령 경호법에 이제 정해져 있는데 당 대표에 대해서는 법률 규정은 없고 이 경찰 내부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그 경호 원칙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당분간은 아무래도 격앙돼 있고 특히 최근 이번 선거가 가장 어떤 정치 혐오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뭐 이런 가운데 치러지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뭐 경찰에서 뭐 특별한 어떤 경호 대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이 뭐 근접 경호는 어차피 안 하는 거고 주변에서 하고 또 당에서 자체적인 대비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변호사님 말씀대로 처벌을 강화하는 거는 필요할 것 같고 명백히 정치 테러 범죄다라고 확인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하는 부분을 가중할 수 있는 법 개정은 필요해 보이고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러한 혐오 정치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원인이니까 여야가 한번 정치 어떤 뭐 선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 전반에 이런 부분을 각자의 정치적 입장에서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입장을 내지 말고 정치 전반에 대해서 국민께 좀 호소하거나 어떤 입장이나 말씀을 같이 드리는 것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는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뉴스 또 살펴보겠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판결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시간이 5시 20분 넘어가니까요. 2시간, 3시간 정도 지나고 있고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오늘 뭐 늦게 정리가 될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1심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4년 11개월 걸렸고요. 그 사이 재판이 290차례 나 열렸습니다. 오늘 뭐 잠깐 중간에 휴정도 했다고 해요. 이게 굉장히 뭐 짚어볼 부분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주문을 읽고 사실 뭐 1심, 뭐 2심 이런 것들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 재판 기간만큼이나 이 선고도 오래 걸리는 게 좀 이례적인 건가요? 오늘 좀 휴정까지 했더라고요. 원장님. 저는 선고 읽다가 휴정하는 케이스를 이번에 처음 봅니다. 다른 역대 사건에서 그런 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보통 판결 주문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주요한 이유를 이야기하시는 정도로 끝나는데 근데 이번에는 아주 판사가 판사를 심판하는 판결 선고하는 특수한 사례라 보니까 아마 논리적으로 왜 그러한지에 대한 준비를 재판부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건도 복잡하고 긴 거는 이제 그다음 문제고 마치 논리가 정확하지 않으면
뭐 판사를 봐줬다. 네. 예를 들어 지금 계속 이제 무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비판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판결 선고나 논리 구성 과정이 복잡하지만 그래도 적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이 이렇게 분량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지금 그래서 현재까지는 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뭐 강제동원 재판에 관여, 직권남용 등은 인정이 안 된다.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연구 모임 와해도 인정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님 지금 이번 재판 주요 쟁점 그리고 아직 점이 찍어지지 않았지만은 1심 선고 아마 이렇게 내지 않을까 예상을 하신다면요? 제일 중요한 쟁점은 직권남용죄의 성립 여부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관련된 공범 내지는 다른 판사들에 대한 재판 1심 선고가 상당히 진행이 됐어요. 네. 그런데 소위 말했던 재판 개입, 부당한 어떤 재판의 영향력 행사에 관련된 어떤 사실 행위들에 대한 인정들은 꽤 있었거든요. 잘못됐는데 그게 지금 형법이 정하고 있는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느냐에 대한 판단에서 두 명의 판사를 빼고는 다 무죄가 선고가 됐죠. 이게 네네. 뭐냐면 판사는 독립해서 판단한다는 헌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법원의 어떤 대법원장이든 아니면 법원 행정처장이라고 하든 누구든 법원의 어떤 이 서열상 상급의 어떤 지위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법원의 판사가 하는 판결을 직권남용죄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직무, 네. 직무에 해당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독립돼서 판사가 판결을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가 아니다 이런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어떤 부당한 개입이 있었느냐. 이 법률 요건이 해당이 되지 않아서 지금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 한 2시간여 진행된 1심 이유에 대해서 지금 계속 판시를 하고 있을 텐데요. 아마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여러 사건들에 대한 어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기소가 됐는데 어떤 사건은 인정이 되고 어떤 사건은 인정 안 될 가능성은 없거든요. 물론 네. 이 재판 관련된 사건들 그 외에 문건 작성이라든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몇 가지 이제 관련 기소 범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가장 핵심적인 재판 개입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앞에 사건 이제 두 판사에 대해서 유죄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그 유죄 사건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공범관계도 또 인정이 됐기 때문에 네. 혹시나 했는데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이 판시의 내용,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무죄로 판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오늘 재판장이 또 그런 얘기도 했답니다. 공소장이 300여 페이지에 달한다. 판결 이유 설명만으로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일과 중에 선고가 맞춰질지 미지수다. 그러니까 6시 넘어가서도 이게 끝날 수 있을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휴정까지 한 상황이고요. 우리 원단장님 지금 사법농단 이 의혹 관련해서 재판에 넘겨졌던 전현직 판사들 뭐 대부분 무죄를 선고를 받았는데 핵심은 뭐 잠깐 설명하셨지만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죠. 무죄가 선고된 이유가 그때 뭐였는지도 설명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재판 뭐 무죄로 나오지 않을까 하시는데 같은 예상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예. 그 사법부의 독립, 그러니까 재판관의 독립, 그거는 결국 이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건데. 네. 역사 이래로 재판이라는 절차가 있었던 이래로 판사를 독립시키는 게 모든 재판의 공정한 재판의 핵심이거든요. 예. 근데 그 판사라는 존재는 결국 뭐 권력의 부당한 압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뭐 경제적인 유혹이라든지 아니면 과거 인정에 이끌려 가지고 어떤 영향을 받는다든지 그런 불공정한 요소들이 뭐 수도 없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이라기보다 인간이니까 예. 하지만 그런 것들로부터 차단이 되도록 제도가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 판사의 공정한 재판이란 거는 그런 외부적인 현상이 없게 만들어서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현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제도로는 그 어떤 식으로든지 판사의 공정한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요. 예. 그냥 그 판사는 모든 제도상으로는 이제 헌법이 가지고 있는 신분 독립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마음 먹고 공정한 재판을 하면 그걸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직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그 판결에 개입을 한다 그러려면 그 직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제도상 직권은 전부 없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직권인을 남용할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법리상
존재할 수 없는 거고 과거에도 이제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그 부분을 계속 비판을 했었어요. 그게 이론적으로 이게 가능한 거냐. 네. 그러면 뭐 누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할 수 있겠지. 장관이나 친한 판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을 압박할 수는 없지 않냐. 네.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게 그 논리인데 그걸 그대로 지금 이 판결 선고에 인용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7718님 대법원장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받는 것이 참 한국 사회의 비극이네요라는 의견도 주고 계십니다. 여의도 정치 현안 얘기 좀 나눠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벌써 취임 한 달을 맞이한다고 하네요. 한동훈 위원장의 취임 한 달 행보 두 분의 평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상대당 들어볼까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컨벤션 효과는 끝났습니다. 예. 네. 더 이상 상승 요인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예. 스스로 걷어찬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보다는 좀 더 길게 갔어야 됐나요? 예, 충분히. 왜냐하면 사실은 뭐 김건희 여사 리스크 문제를 과연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 체계가 어떻게 하느냐가 총선에서 지금 불리한 구도를 바꿀 수 있고 그 민주당에 당연히 불리한 구도가 어떤 전환되는 계기가 될 거로 봤는데 네. 오히려 이게 잘못 제기했다가 한계를 더 명확히 보이는 상황이 돼버렸고 향후에도 한동훈 위원장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걸 적극적으로 할 것 같지는 않지만 주변에서 문제 제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국민 여론의 역행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을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계속 당을 운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권 내 또 보수층 지지자들의 열광은 지난주로 끝났다. 컨벤션 효과 끝이라고 가름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원장님께는 반대로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해볼게요. 뭐 한 달 행보 물론 뭐 피습 당한 이후에 회복 시간이 꽤 있었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은 당무 복귀한 뒤로 좀 숙제가 많아 보이죠. 어떠세요? 아니 지금 내부적으로 네. 이제 이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3지대로 그분들에 대해서 뭐 통합을 해나갈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행동이 있는지 그게 보이진 않아요. 네. 사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그 선거제도를 지금 어떤 선거제도로 할지 아직도 민주당이 갈팡질팡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예측 가능성, 이 선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굉장히 떨어뜨린다는 면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행태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비습당해가지고 돌아오셨는데 여기서 뭐 어떤 좀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액션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이제 뭐 정청래 최고위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 입으로 이런 말 저런 말을 만들어갈 뿐인데 본인의 어떤 결단이나 이런 것들을 앞장서서 이끌어가거나 이슈를 뭐 선도하거나 그런 모습은 전혀 없고 오히려 뭐 다른 분들 뭐 제3지대 이낙연 그 대표라든지 원칙 그 미래대연합이라든지 그리고 내부에서 이제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런 그 메시지 점유율이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뭐 이대로 가는 게 이재명 대표로서 좋은 건지 민주당으로서 좋은 건지 그거는 잘 보이진 않네요. 조기현 부원장님 다음 주에 그 이재명 대표께서 31일인가요?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던데 이때는 선거제 관련 입장이 나올까요? 글쎄 나와야 될 텐데요. 예. 지금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의원 80여 분이 또 준연동형 부분에 대한 입장을 내셨더라고요. 예. 철저히 아직 굉장히 대립되고 있고 아직이요? 예, 팽팽한 것 같습니다. 네. 지도부의 의견도 처음에는 병립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이제 권역별 비례를 결합하는 방식으로까지 얘기가 있었는데 네. 다시 이제 뭐 전반적으로 준연동형을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는 듯 했다가 최근에 또 약간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임박해 갈수록 어떤 선거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어떤 계산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나오는 거죠. 어찌됐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면서도 애초에 설계했던 제도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이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더 논의한다고 답이 달라질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31일 이전에 뭐 의원들의 총의를 다 모아서 대표가 직접 그날 입장을 밝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요.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방식을 뭐 여러 가지 많았잖아요. 그동안 뭐 김치찌개 먹으면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생중계로 뭐 출입 기자들 얘기하는 것도 있고 한데 뭐 방송사와 뭐 대담하는 것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나 봅니다. 뭐 아직 뭐 결정은 나오진 않았지만은 어떤 방식이 제일
적합한 것으로 생각이 저는 네. 방송사와 대담 형식이 제일 적합한 그렇습니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그 몰카 공작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긴 짚으셔야 되는데 네네. 그 입장 표명의 내용을 만드는 게 극히 정무적으로는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사과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 입장 표명이. 예. 왜냐하면 몰카 공작의 피해자는 엄연히 영부인이기 때문에 사과를 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는 현상이 생기니까 그건 아닌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을 설명하고 국민들께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이 콘텐츠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런데 이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다른 요소들 뭐 기자회견의 돌발적인 기자들의 질문이라든지 뭐 안 그래도 지금 이 콘텐츠 만드는 게 3차 방정식인데 이 다른 형식을 조금 더 그 불확실성을 넣는 그 형식을 들어오면 그때는 한 5차 방정식으로 방정식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준비된 입장 표명의 콘텐츠에 더 집중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는 방송사와 대담 형식이 뭐 최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 생각이 좀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짧게 듣고 마무리할게요. 어떻게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관심과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예. 그렇게 강조했던 소통을 더 하셔야 될 텐데 네. 이 뭐 준비된 입장 발표가 끝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지지 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국민들께서 동의받고 어떤 뭐 이슈에 대한 입장이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 과연 국민들로 어떻게 설득할 수 있고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씨 나와주세요. 네, 확실히 금요일이라 퇴근길 일찍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특히 충청권에서 긴 정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천안 휴게소 쪽으로 15km 구간 막힙니다. 서울 쪽으로는 전체 40여 킬로미터 구간 정체가 이어지는데요. 청주 휴게소 부근에서 목천 쪽으로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후로 안성 일대 지나기 더디고요. 남사 부근에서 동탄 분기점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기흥에서 죽전 휴게소 쪽으로 정체고요. 달래내에서 반포 쪽으로 차가 많습니다. 고장단차 때문에 더 불편해진 곳들도 있는데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구리 쪽입니다. 통일로 부근에 고장단차가 발생했습니다. 고양 부근부터 6km 구간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반대는 일산에서 판교 쪽이고요. 계양 부근에 고장단차가 있습니다. 김포부터 여파를 받고 있는데요. 송내까지는 많이 이렇게 불편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복당인가요? 입당인가요? 영입인가요? 하여튼 제안을 하면서 요즘 고민도 깊어지시고 이슈의 중심에 또 서 계신 분입니다. 이현주 전 국회의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뉴진수로 바뀌었네요. 뉴진수로 바뀌었죠. 네. 저희 벌써 바뀐 지 한 4주 됐습니다. 관심 좀 죄송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너무 또 코너 끝나셨다고 또 싹 돌리셨지만 저희는 놓지 않을 겁니다. 네, 네. 원래는 다른 이야기 좀 들려 했는데요. 네, 다른 얘기 궁금해서 하세요. 좀 못 참겠어서 이 말씀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거취 이야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네. 엊그제 이재명 대표께 복당, 이걸 뭐라고 할까요? 입당이라고 할까요? 영입이라고 할까요? 영입이라고 할게요. 영입 제안 전화를 받으신 이후에 혹시 대표님 만나셨어요? 아니요, 만나진 않았고요. 네. 네. 나중에 혹시 이제 제가 결론이 좀 나면, 그러면 만나야죠. 네.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혀야 만나죠. 전화 한 통 하고 그 이후로 또 추가 통화는 안 하신 거고. 네네네. 예. 네. 그런 것도 궁금해요. 뭐 다 오픈하실 수는 없겠지만은. 네. 이재명 대표께서 전화로 무슨 말씀을 하시면서 네. 좀 같이 하자 이런 말씀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정권 심판에 좀 힘을 보태달라, 힘을 합하자. 이게 요지였고요. 네. 뭐 자세한 것은 이제 또 제가 결정이 되면 네, 자세하게 또 말씀드릴게요. 아직 이런 상태 심사숙고 중인데 네.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아닌 것 같아서. 예. 반윤의
좀 힘을 모으자 뭐 그런 취지의 말씀이셨나 그런 봐요. 취지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지만 요약하자면 정권 심판에 힘을 합하자. 네, 힘을 합해달라. 이런 취지죠. 의원님은 숙고해 보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사실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이야기 같지는 않은데 갑자기 입당 내지는 영입 제안을 주신 건지 아니면 사전에 이런저런 분들 통해서 교감이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아니 이제 뭐 어차피 저가 이렇게 방송도 나오고 네. 그죠? 많은 의원님들 만나잖아요. 그리고 뭐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뭐 국민의힘 또 심지어 정의당 의원들도 많이 만나고 여기저기서 만나면 이제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있었던 곳이니까 그래서 이제 고생하지 말고 다시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은 많았는데. 예. 그게 이제 지나가면서 다 하는 얘기니까 저도 그렇게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대표가 전화를 주시면서 진지하게 말씀 주신 거라서 저도 심사숙고 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심사숙고 해야죠. 그렇죠. 뭐 다른 네. 분도 아니고 대표께서 직접. 네, 그거는 전화를. 어쨌든 무겁게 제안을 주신 거라서 네네. 그거는 제가 무겁게 받아들인 게 예의겠죠. 네네. 네. 퇴원 후에 여러 가지 지금 숙제가 네, 많으신데도 네. 불구하고 직접 전화를 주신 거면 그만큼 네.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할 텐데 이게 지금 영입 혹은 뭐 복당, 뭐 입당을 고민하신다는 거는 사실 출마 고민도 같이 염두에 두셔야 될 텐데요. 혹시 뭐 광명 혹은 부산 혹은 그 외의 지역 네네. 생각하신 부분도 네. 좀 있으세요? 아니 그건 전혀 아니고요. 전혀 아니세요? 네, 다만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민하는 중 예. 그중 내가 이제 당에 몸을 담게 되면 어떤 역할을 내가 할 것인가. 그래서 어쨌든 보탬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뭐 이제 야당으로서 정권 심판에 힘을 보태는 거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네. 또 거기에 또 제가 또 약간 좀 더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것도 그렇지만 한편 또 어떻게 보면 민주당 제가 나오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X세대인데요. 예. 7, 8, 9세대 MZ 맞이죠. 아니셨어요? 네. MZ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어떻든 수권 정당으로서 이 혁신, 그죠? 혁신과 과거의 어떤 뭐 운동권 다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물론 민주화의 어떤 기수로서 정말 많은 기여를 하셨지만 이제 그분들의 또 어떤 시대가 있는 거고 또 이제 저를 비롯해서 X세대를 비롯해서 저희 후배들인 MZ세대의 시대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시대 교체 또는 세대 교체 그리고 그것에 따른 당의 혁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은 기여를 만약에 결합을 하게 된다면 많이 기여를 하고 당이 변화하는데 제가 기여를 할 수 있어야 네. 의미 있는 이제 합류 아니겠느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또 우리 지지자들이라든가 국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고 네네. 한국 정치에 보탬이 되겠죠. 이런 부분이 어쨌든 저한테는 고민거리죠. 우리 청취자분님도 관심들이 많으세요. 3050님 이현주 전 의원께서 민주당에 가면 이재명 대표에 큰 도움이 되겠죠 하시고요. 반면에 이현철님은 이현주 의원님 그렇게 미워서 떠난 당인데 다시 돌아가다는 그건 아니어요 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요. 지금 사실 저도 제일 처음에 의원님 번호를 저장할 때는 민주당 이현주 의원님 이렇게 저장돼 있었단 그때 말이죠. 그런데 근데 지금 민주당에 계시다가 국민의힘 가셨다가 뭐 바른정당도 계셨고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거는 사실 새 정치를 많이 말씀하셨었는데 네. 이 결정이 맞나 하는 고민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뭐 그래서 고민하는 거죠. 네. 그래서 새 정치를 어딜 가나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앞에 말한 게 바로 그런 얘기죠. 예. 민주당 가서 새 정치를 할 수 있을까? 또 하려면 물론 이제 저도 나이도 좀 들고 뭐 현실을 좀 깨닫고 여러 경험하다 보니까 예. 이게 내가 막 외치면서 그냥 막 들이받는다고 되는 건 아니구나. 예. 그리고 현실 속에서 조금씩 해야 되는구나. 아주 지혜롭게. 네. 그건 제가 깨달은 바예요. 그래서 뭐 저도 나이 들었으니까요. 뭐 아직 늙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민주당을 내가 돌아갔을 때 이제 그렇게 좌충우돌 예전처럼 하지 않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당이 변화하는데 조금씩 내가 이제 지혜롭게 뭔가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립지대에서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정말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제3지대 신당들이 막 있지만 사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저는 역량이 좀 딸리고 객관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러나 이제 지금 보면 어쨌든 양당에서 또 탈당하신 분들이 이렇게 주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어쩔 수 없이 대표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지도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뭐 제 욕심이랄까요? 이런 거에는 조금 안 맞고 물론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 이상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찰나죠. 그래서 그냥 제3 그러니까 중립지대에서 뭐 정치 출마 안 하고 그냥 뭐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유시민 작가님 같은 그것도 참 멋있다. 저는 국민의힘 탈당할 때 그런 생각 잠시 했었거든요. 저런 삶도 괜찮아 보인다.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직접 제도권에 들어가서 다시 어떤 몸담았던 정 들었고 어쨌든 애증이 있는 거죠. 애증 제 입장에서 그죠? 미움과 이제 사랑이 있는 건데 거기에 다시 몸담아서 거기서 부대끼면서 이제는 정말 조금 더 성숙하게 할 수 있나 내가?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한테 서운했던 사람들한테도 뭔가 좀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복잡한 문제잖아요. 그죠? 이런 거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죠. 뭐 섭섭하신 분들 뭐 아마 뭐 친문 패권 비판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뭐 운동권 기득권 뭐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이 이런 의견도 주세요. 지금 7251님 1389님 두 분 의견이요. 이현주 전 의원님 새정치라고 하면 이왕이면 신당들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시고 1389님도요. 제3지대로 가면 더 마음껏 정치할 수 있지 않은가요? 물어보시는데 오늘 아침에 제3지대 가질 생각 없냐 이런 질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신당은 복당보다 더 큰 결심이 필요하다. 맞아요. 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좀 어렵나요? 제가 창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제 철학과 이런 걸로 창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작은 가족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주 높은 수준의 높은 고도의 어떤 의기투합이 되지 않으면 힘듭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는 옆 부서의 사람들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아도 약간 생각이 달라도 회사는 굴러가거든요. 근데 벤처기업에서는 조금만 이견도 회사 자체가 굉장히 왜냐하면 조금 안 맞아서 티격태격 하다 보면 회사 자체가 어려워지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렇게 또 여러 경험을 해보니까 3당 그러니까 신당 특히 이제 벤처 같은 작은 당 그렇다고 막 처음부터 크게 하는 게 꼭 답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새로 시작할 때는 정말 이렇게 동지적인 그런 게 딱 모여서 의기투합이 딱 돼야 돼요. 끈끈한 거요. 그렇죠. 도원결의 하듯이.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지 눈빛만 봐도 다 아는 수준. 그런데 사실 저는 어쨌든 과거에 민주당에서 오래 정치를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르죠. 그래서 약간 사회에 있을 때도 그러셨고 약간 대기업 체질이신가요? 그거는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는 거죠. 이제 대기업은 조금 생각이 서로 달라도 그냥 이렇게 각자 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참 저는 신당이 잘 되길 바라요. 그리고 제가 창당하고 제가 제 생각과 철학을 담아서 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았겠지만 저는 그럴 만한 현실적 역량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박수 보내고 성공하길 바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뭐 저 시기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한 다음 주 정도면 결정이 됐을까요? 자꾸 물어보시는 그거는 뭐 저도 모르겠고요. 여하튼 간에
잘 고민해서 네. 여하튼 하게 되면 네. 당의 변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생각할 때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결국 양당제라고 본다면 그 현실이니까요. 그러면 이 당들이 이제 집권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나라가 잘 되려면 집권하는 정당이 정말 바로 서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뭐 국민의힘은 저는 당장은 조금 어렵다고 제 스스로는 판단을 해요. 좀 많이 힘들어졌다. 그리고 너무 저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민주당이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뭔가 우리들이 그러면 힘을 보태서 수권 정당으로서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상당히 믿을 수 있는 정당을 만드는데 만약에 내가 기여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저는 성공하는 거다라고 예. 생각하고요. 네. 그게 내가 그럴 능력이 되나?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나? 이거를 고민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결합하게 되면 정말 여기서 그런 어떤 제 꿈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네. 네. 중요한 네. 기로에 서신 것 그래서 같습니다. 좀 고민하는데 네. 예. 좀 기다려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네, 네. 결정되시면 연락 주시기에요. 네. 자, 네. 다른 정치 현안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개혁신당 또 한국의 희망은 합당 선언을 이미 했고 네. 새로운 미래대연합도 통합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뭐 어떻게 보면 색깔이 다른 혹은 뭐 비슷한 분들이 섞이는 걸 텐데 이 뭐 합당 경험을 해보셨다 보니까 네. 이렇게 색깔이 좀 다른 분들끼리 또 당끼리 합당 순탄하려면 무슨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기투합이 딱 돼야 되는데 예. 진하게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같이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좀 부족한 상태에서 섣불리 합당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견들이 분출이 되면서 이 화학적 결합이 안 된단 네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처음에 의도와는 달리 굉장히 결과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바른미래당이 좀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게 첫째 공감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목표. 예. 그러니까 목표. 그러니까 어떤 가치가요. 그러니까 뭐 보수와 진보 이런 게 너무 쫙 이렇게 있을 수는 없죠. 하지만 어떤 공통의 가치와 이런 것들을 추출해내서 거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일단 그게 있어야 돼요. 예.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어쨌든 총선에서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기도 하고 그게 작은 당일수록 더 심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그 가치와 어떤 목표가 딱 일치를 해서 이게 공유가 되고 그래서 서로 이제 결과가 좀 달랐을 때도 이게 지속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딱 누군 들어가고 누군 떨어졌을 때 그걸로 끝 이렇게 되면 이게 당이 과연 계속 존속할 수 있나?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 예. 또 활동하는 과정에서도 총선 앞두고 다들 생각이 다 분분할 것이고요. 예. 그러면 따로 이제 동상이몽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쨌든 리더들의 리더십과 어쨌든 가족에 비슷한 건 작을수록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가족의 같은 이런 게 많이 필요합니다. 네, 어제 그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 뭐 뉴스 보셨을 텐데 뭐 연초에 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도 있었던 터라 정치권에서 여러 충격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이 사태 어떻게 좀 느끼면서 보셨어요? 일단 저는 더 너무 무섭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되게 걱정하고요. 예. 정치 계속 해야 돼 하는 고민이 순간적으로 딱 지나갔어요. 위축되시죠. 네. 네. 근데 사실은 정치를 제대로 하려면 특히 뭐 대통령 정도면 뭐 이렇게 경호가 워낙 세도 할 수 없지만 그게 뭐 대통령과 당대표 정도 급이면 그러나 일반 국회의원들까지도 경호를 막 둘 수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이 민원과 그다음에 각종 어떤 밑바닥 민심들을 잘 알려면 스킨십을 잘해야 되는데 그거 이제 그러면 좀 막 항의하고 이러면 안 듣게 되고 네. 도망가게 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치 발전에 정말 안 좋은 건데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정치 혐오가 심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 혐오가 되는 데 있어서 사실 정치권도 책임이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언론이랄지 미디어랄지 또는 이제 특히 유튜브를 비롯해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돌아가는 이 언론들의 이제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경각심을 가져. 이건 뭐 어떤 한 사람이 정신 차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진영에 따른 어떤 오버하는 거. 그래서 지지자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화내고 상대를 미워하거나 또는 나를 지지하거나 그건 좋지만 그거를 이렇게 합리적으로 또는 이제 우리의 상식에 맞게 아주 또박또박 이렇게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그래서 항의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거를 막 이렇게 폭력적으로 흥분해서 이건 우리가 이제는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상대가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자기도 그렇게 안 하고 마구 가기 시작하면 이건 완전 내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전 정치인들이 자기 지지층한테 팬덤이 있는 분들일수록 그죠? 자기 지지층한테 이제 저항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세게 비판할 수도 있지만 항상 논리적이고 아주 똑똑하게. 그래서 전 똑똑한 지지자. 그것은 똑똑한 리더가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단순히 우발적인 무슨 테러 뭐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치 혐오에서 기인했을 때 그러면 정치인들은 무엇을 지지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소구해야 되는가. 민주주의가 이제 파괴되는 행태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 흉기 암살 그 미수죠. 그것은 살인 미수인데 그 살인 미수 사건에서도 굉장히 놀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야 이게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나냐. 그리고 물론 이번에는 뭐 그래도 중학생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또 그것도 놀랄 일이죠. 어떻게 중학생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언론에도 부탁드리고 싶어요. 너무 자극적인 거 그런 거 좀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죠? 네. 우리 청취자분들한테도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개인 거치 여쭤본다고 좀 시간을 많이 끌어서 죄송하고요. 조만간 또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주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7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8살 준호는 할머니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준호가 3살 무렵 세상을 떠난 엄마. 그 충격으로 준호는 오랜 시간 실어증을 앓았는데요. 하지만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 아빠마저 세상을 등지며 어린 준호의 가슴엔 또 한 번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렇게 할머니 품으로 오게 된 준호. 하지만 추운 겨울 난방조차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의 집은 두 사람의 몸과 마음을 더욱 웅크리게 만드는데요. 오늘도 몸이 아픈 할머니를 위해 작고 여린 손으로 여러 겹의 담요와 약을 챙기는 준호. 준호와 할머니가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온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닷새간 이어진 강추위가 오늘 낮부터 누그러졌습니다. 당분간은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며 심한 추위는 없을 전망인데요. 그래도 한겨울인 만큼 아침 기온이 내륙 지역은 영하 5도 안팎, 산지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 아직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는 한파특보
속보도 남아 있습니다. 내일 아침 예상 최저 기온은 철원 영하 11도, 서울 영하 5도, 대전 영하 4도, 부산 0도 등으로 오늘보다는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도, 강릉 6도, 대구와 광주 7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강원 내륙과 충청 내륙, 전라도를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안개가 얼어서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수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강원 동해안과 경상도 해안에는 당분간 높은 너울이 몰려오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금 강원 동해안과 경상도 해안, 부산과 울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으니까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도, 습도는 61%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판결에서 47개 혐의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공격한 10대 남자 중학생을 응급 입원 조치한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고 주요 인사 신변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지고 노사 편가르기, 국민 편가르기를 한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과 소통하긴커녕 영부인 의혹 은폐, 노골적 당무 개입, 선거 개입에 앞장서고 있다며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을 떼고 민생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논란의 본질은 윤석열 정부를 흔들려는 종북 인사들이 놓은 덫, 몰카 함정 취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22대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 3명 중 1명은 후보자의 기후 대응 공약을 중심으로 투표하는 기후 유권자 성향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 또 로컬에너지랩, 더 가능 연구소 등으로 이뤄진 기후 정치 바람, 지난 22일 발표한 기후위기 인식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이 조사를 주관한 이관후 건국대 교수 모시고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 우리나라를 꽁꽁 얼린 굉장히 추웠잖아요. 한파 원인도 따져보면 북극 빙하가 너무 녹은 게 일부 원인이 된다라는 전문가들 분석도 있던데, 지금 보니까 세계 기상기구가 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섭씨 1.45도 상승했다라는 발표를 했던데, 1.45도 상승 언뜻 와닿진 않은데 이게 어떤 유의미한 의미를 갖는 거죠?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 한 1.45도, 1.5도 이제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네.
원래 우리 지구가 버틸 수 있는 그 온도 상승의 그 한도가 네. 1000년의 1도 정도예요. 1000년의 1도요? 예, 1000년의 1도 정도가 변하는 것을 적응할 수 있는데 지금 10배 정도의 속도, 그 이상의 속도로 지금 이렇게 기온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지구상의 생물들이 사실은 버티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겠네요. 기후 변화의 어떤 속도가 지금 10배 가까이 된 건데 어제 그 최재천 교수님, 그 생물학자이신 최재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코로나19 우리 뭐 너무나 잘 아는 전 세계적으로 700만 명 가까이가 사망하고 또 간접적으로는 2천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이 우리가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원인을 지금 조사해 보니까 그 역학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것들이 열대 지역에 살고 있던 박쥐들이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니까 온대 지역으로 대거 옮겨온 거예요. 그런데 온대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존의 그 전염병에 사람들이 취약한 곳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도 기후 변화로 생물종이 갑자기 이동하면서 그리고 이제 기존에 없던 질병 같은 것들이 갑자기 생겨나면서 지금 이렇게 발생되었다라고 이제 하는 조사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런 식의 이제 지금 그 새로운 질환이라든지 전염병 이런 것들까지 이제 나타나게 되고 뭐 더 직접적인 것은 이 지구 고유의 에코시스템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 국민들께서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2020년에 우리가 장마비가 50일을 넘게 연속 온 적이 있어요. 역대 뭐 최장이다. 뭐 조선 시대 기록도 없는 거다. 뭐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뭐 작년에도 이렇게 그 홍수가 나가지고 여기저기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생명을 잃는 이런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자주 벌어지고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이제 그러면서 더 지금 사실 위험한 것은 회복 탄력성이 1.5도씨가 되면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고무줄 저희가 당겼다가 다시 놓으면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끊어져 버리죠. 너무 많이 잡아당기면. 근데 지금 1.45도라고 하는데 1.5도 넘어가면 그때는 이미 탄소를 줄여봐야 의미가 없고 탄소 회복 탄력성이 넘어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앞으로의 10년 정도가 정말로 100년 수백 년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지금 저희가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후위기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시기엔 배경도 바로 그런 위기의식에서 시작된 건가요? 네.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큰 이제 시간적인 흐름이 있고요. 근데 또 하나가 올해가 굉장히 특이한 해입니다. 올해가요. 2024년이 전 세계적으로 슈퍼 선거의 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전 세계적으로 70개국 넘는 나라에서 선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향을 받는 인구수가 40억 명이 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유권자만 20억 명이 넘고요. 근데 이제 그 올해 2024년 아주 중요한 선거의 해인데 아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미 대만에서도 선거가 벌어졌고 그러니까 크게 이슈가 한 두세 가지 되는데 하나는 국제적 갈등. 뭐 전쟁까지 포함해서 또 그리고 경제 회복이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문제가 기후 위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돼서 기후 선거가 될 수 있다. 이제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치학자 입장에서는 아마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가 기후라고 하는 아젠다를 만나는 해가 올해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런 상황에서 보면 우리 한국 정치에서는 이 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적어서 지금 과연 이 전 세계적인 어떤 추세에 따라가고 있는가 또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기후위기 관련한 이슈들이 제대로 다뤄질지 다음 국회에서 상당히 걱정이 됐거든요. 그런 이제 어떤 뭐 상황에서 이제 이 조사를 좀 하게 됐습니다. 지금 앞서 제가 오프닝 설명 때 국민 세 분 중 한 분이 기후 유권자 성향이다라고 조사됐다라고 소개해드렸는데 기후 유권자라는 게 청취자분들이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정의를 좀 내려주신다면요. 기후 유권자는 말 그대로 기후와 관련해서 이제 투표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기존에 이런 조사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기후 유권자는 말을 쓰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후에 민감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이제 많이 물어보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성별이나 연령에 있느냐 정도에 이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말 그대로 어떤 사회적 의제화의 상황에서 우리가 기후라고 하는 이슈가 좀 중요해라고 이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실제로 정치적 의제화가 되지 못한 게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렇게까지 하려면 조금 더 세분화해서 아주 그 선거조사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세대별로 연령별로 또 지역별로 이렇게 이제 아주 자세한 매트릭스를 만들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실제로 나는 단순히 민감할 정도가 아니라 투표도 하겠다. 그리고 투표를 하려면 이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기후 민감도 측정만을 좀 해왔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번에 기후 민감도에 더해서 기후에 대한 인식도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투표로 이제 본인이 행동에 옮기겠다고 하는 참여도 이것까지 해가지고 세 가지 지수를 다 이제 더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기후 유권자가 그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나라의 기후 유권자 특징이 좀 나오던가요? 뭐 연령대랄지 아니면 뭐 성별이랄지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는 2030 여성이 조금 기후에 민감하다 이런 이야기들은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조사들의 규모가 사실은 전국 단위의 1,000명, 2,000명 이제 이런 정도 단위에서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서 나왔던 것들인데 이번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말 그대로 기후 인지라든지 그 투표 성향 또 이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참여도 이런 거를 확인해 봤더니 특징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양하다요. 네, 근데 이 다양하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이제 어떤 점인지 헷갈리실 텐데 2030 여성들이 기후에 민감한 거는 맞더라고요. 네네. 민감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투표 성향이 조금 적어요. 그리고 기후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평소에 기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후 위기를 생각하면 막 슬프고 이런 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민감도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무엇을 하면 좋을지 그다음에 어떤 정책이 그러면 내가 기후와 관련된 정책이라서 정말 지지하거나 반대해야 하는지 이 부분이 조금 낮았고 반대로 40대 50대 남성분들이 민감도는 좀 떨어져요. 이분들 좀 둔감한데 의외로 본인들이 기후 정책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그러고 이제 지금 더 자료를 찾아보고 있는데 주식 투자 많이 하신 분들은 아리백 관련한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그다음에 어떤 자동차를 살 것인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 살 것인지 이런 고민들도 있고 또 60대 이상 분들이 의외로 보니까 기후 변화를 아주 민감하게 체감하고 계세요. 이분들 기후 민감도가 대단히 뛰어나시고 그리고 기후 말 그대로 이렇게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하시겠다는 의향이 굉장히 높아요. 60대. 그래요? 네, 그래서 투표 의향도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레이 보터라고 하죠.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 그레이 보터가 의외로 기후 유권자에서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다. 그리고 특히나 이 지금 시골 지역에 이제 농어촌 지역에 살고 계신 고령자분들이 기후 위기를 정말로 체감하고 계세요. 그렇겠죠. 생업도 있으시다 보니까. 그리고 본인들의 농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기후 위기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나이가 드시니까 과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그런 분들에 있어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기후 대응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의외로 60대 이상에서도 상당히 많더라. 그래서 개개 성별과 연령과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도 다 각각의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관심도나 행동할 수 있는 그 의지가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설득하면은 사실은 모두가 기후 유권자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게요. 이런 고민들을 이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민감도가 높으신 분들은 좀 정책적으로 또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또 민감도가 낮으신 분들은 이게 왜 민감해야 되는지 아시는 것을 바탕으로 설명하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특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조사 개요를 제가 얼핏 보니까요. 이 조사가 여러분들 지난해 12월에 전국의 17개 지역에서 모두 17,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셨던데 보통 이렇게 설문조사 같은 거 하면은 정치 관련된 거 특히나 한 1,000명, 1,100명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17,000명이면 정말 많은 건데 이렇게 조사 대상이 좀 많아야 했던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전국 단위로 이제 1,000명 정도, 1,000명 남짓 이렇게 조사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단순한 정당 지지라든지 그다음에 특정한 이슈에 대한 찬반이라든지 이렇게는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 규모를 가지고는 기후 유권자나 기후 선거구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 1000명 단위 조사에서는 강원도의 20대 남성 이렇게 하면은 샘플 수가 2명, 3명 이렇게 잡혀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 다양한 연령과 성별로 나눠 보면은 1000명 단위 조사는 의미가 없거든요. 의미가 없겠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조사들을 가지고 좀 유출을 했었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그 우리 선거의 특징이 있죠. 그래서 17개 시도에서 이제 그 지역별로 특성이 나타나고 그 저희가 그 17개 시도로 해가지고 1000명씩은 기본적으로 샘플링이 있어야 그 지역의 이슈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다. 지금 지역별로 상당히 이번에도 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왔지만 이슈들이 다르잖아요. 네네. 기후에 대해서 어떤 지역은 뭐 원전이 문제가 되고 어떤 지역은 석탄 발전소, 어떤 지역은 또 이렇게 교통이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국에 단일한 어떤 질문을 하기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이슈들도 물어봐야 되겠다. 네, 그런 또 그 지역의 정책에 실제로 영향을 줘야 되겠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17개 시도에 최소 1000명씩 해서 이제 17,000 샘플을 저희가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더 사실은 세분화해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 67개 권역으로 한 번 더 세분화를 했습니다. 67개 권역.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마음 같으면 253개 지역구로 다 나눠서 하고 싶은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국회의원 지역구와 가깝게 67개 권역을 그 안에서 또 나눠놨어요. 그래서 그 개개 어떤 그 67개 권역에서 또 특징들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뭐 요즘 정치인들이 이렇게 기후에 대해서 대응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번에 선거에 출마하시는 지역에서 이런 유권자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좀 손에 쥐어드리려고 그렇게 해서 좀 자세하게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 17개 지역에서 17,000분 대상으로 8개 부문 172개 문항에 대해서 조사 문항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그게 기후 선거구라고 저희가 해석하면 될까요? 기후 선거구도 이번에 정하셨던데 이게 지금 지역별로 아까 말씀을 잠깐 하신 것처럼 관심 갖는 기후 의제도 다르다 이렇게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좀 규모에 좀 차이가 있지만 뭐 일단은 시도 정도로 규모로 생각을 해보시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을 어떻게 많이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서울시 전체의 쓰레기를 어떻게 잘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그건 당면한 이슈이기도 하고요. 뭐 매립지 문제도 있을 것 그리고 이제 서울시의 대중교통을 어떻게 더 많이 확충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을 더 하기 위해서 자동차 수를 더 줄이고 대중교통을 더 확대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견들에 관심이 많았고 경기도는 개발을 좀 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개발을 덜 했으면 좋겠다고. 네, 이제 경기도에 이제 그 인구가 점점점 불어나면서 굉장히 난개발이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경기도민들께서는 이런 난개발을 그만해야 된다. 그리고 쾌적한 생활 여건을 좀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도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충청 지역은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지금 이제 잠그게 되는데 조만간에 그 폐쇄하게 되는 그 화력 발전소의 어떤 이후에 이제 산업 전환 같은 부분 중앙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이제 말 그대로 그 에너지 전환이고 정의로운 전환을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지금 국가적인 비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고 전국에서 석탄 발전소의 그 폐쇄 일정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지역 분들이 확실히 더 많이 알고 계세요. 그렇겠죠. 그 지금 이제 산업단지 주변에 계신 분들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이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아리백 어떻게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친환경 에너지원을 어떻게 더 발굴할 것인지 또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후 재난을 어떻게 줄이고 탄소 중립 농업으로의 전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낼 건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셨고요. 더 작게도 저희가 이제 나눠봤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한 군데 말씀드려 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 부산시 전체의 기후와 관련된 어떤 이슈가 단일한가라고 봤더니 그 내륙 쪽에 같은 부산시 안에서도 내륙 쪽에 계신 분들은 대중교통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대중교통을 더 확대하고 자동차를 줄일 것인가. 그 지역적인 아마 부산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쪽은 거기에 많았는데 해운대라든지 이쪽에 해안가에 있는 분들은 자연재난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도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보면은 같은 시도 안에서도 저희가 4-5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질문을 해봤는데 거기서도 다양한 특징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좀 다르게 말씀하시면 이번에 출마하시는 우리 국회의원 후보자들께서 내가 어느 지역에 출마하면은
기후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유권자들께서 반응해 주시겠구나. 네.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아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솔깃할 만한 정보가 될 것 같아요. 2399님 뉴스레터 K 오늘도 내용이 알차네요. 저는 수도 요금 5,600원, 난방 요금 12,000원 나왔습니다. 기후 위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하시는데 이런 분은 뭐 민감도가 높으신 분인가 싶기도 하고요. 또 설문조사 주요 결과를 보니까 국민 5분 중 3명은 후보나 정당의 기후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들면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투표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 조금 의외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요. 기후 정책과 관련해서는 진보 보수 이념 차이가 많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수를가 영어로 얘기하면 컨서브라니까 컨서브 보존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보수 유권자들도 기후 위기에는 관심이 많아요. 네, 그리고 진보 유권자들도 어쨌든 이게 이제 새로운 진보적인 의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의외로 이번에 좀 확인했던 것은 이제 5명 중에 3명이 이제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나머지 2명은 어떤 분들일까 봤더니 특정 정당을 아주 강하게 이미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양극단에. 이분들은 뭐 어떤 공약이 나오든지 간에 이미 특정 정당을 찍기로 이제 마음 먹으신 분들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니까 같은 진보에서도 강한 진보와 약한 진보, 또 강한 보수와 약한 보수 이렇게 이제 봤더니 확실히 거기서 조금 경향성이 약한 분들이 기후 위기에 조금 더 관심이 많으셨고 중도 유권자들이 특히 기후 위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선거에서 중도 유권자에 만약에 특정 정당에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기후 의제를 던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기후 의제를 구체적으로 던지셔야 될 거라는 그 조언까지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에서도 이번 조사 결과랑 비슷한 분석 결과가 있어요? 네, 미국에서 이제 지난 대선을 분석한 연구를 이제 연구가 최근에 나와서 이제 봤는데 당시에 미국에서 이제 기후에 관심 있다라고 하는 유권자층이 한 67% 정도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실제로 이 67%가 다 기후만 보고 투표하신 건 아니겠죠. 그런데 어쨌든 기후를 상당히 내가 투표하는데 고려해 보겠다라고 이제 하신 분들이 67% 정도였는데 실제로 투표에 영향을 미친 것은 한 3%였던 것 같다라고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 다음 결론이 흥미롭죠. 이 3%는 선거의 결과를 바꾸기에 충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의 결과가 뭐 압도적 다수가 이제 물론 찍으면 좋겠지만 결국은 스윙 보터들이 중간에 몇 퍼센트가 왔다 갔다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지난번 대선도 저희가 1%도 차이가 안 났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도 사실은 누가 그 3%를 뒤집어 놨느냐라고 봤더니 결국은 기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67%가 관심이 있어서 3% 차이가 났는데 이번에 저희 조사에서 보니까 공교롭게도 수치가 비슷해요. 저희가 62% 정도가 비슷한 질문에 관심 있다라고 답하셨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결과적으로 이게 투표에 반영되는 비율은 한 2, 3% 정도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뭐 그대로 만약에 미국의 연구조사를 그대로 가져와서 생각한다면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서는 30, 40개 선거구가 다 2, 3% 안에서 뒤바뀝니다. 그리고 뭐 지난번 제가 총선 결과를 보니까 뭐 인천의 동무이추홀 같은 데는 170표 정도로 차이가 났고 이번에 저희가 충남에서 기후 선거구로 저희가 이제 뽑혔던 아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에서 560표 차이로 정도로 당락이 갈렸어요. 총선에서. 아주 작은 차이네요. 그리고 부산에서 저희가 기후 선거구로 꼽았던 사하갑에서도 690표 정도 이렇게 갈렸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데서는 100명 중에 2, 3명, 2, 3% 정도의 기후 유권자가 선택을 바꾸게 되면 선거의 당락이 실제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 이번에 총선에서도 만약에 2, 3% 정도의 유권자가 기후를 중심으로 투표하게 된다면 한 20여 군데 가까운 곳에 투표 결과가 실제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역대 총선 결과를 보면은 기후 정책을 많이 역설했던 후보들이 대부분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내진 못했던 것 같긴 한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 총선에서는 그 결과가 좀 달라지지도 않을까 하는 기대도 좀 해봅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으로요. 그 총선을 지금 준비 중인 정치권 향해서 또 기후 유권자를 어떻게 보면 좀 대표하셔가지고 또 당부 뭐 조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왜 이런 기후 유권자들이 기후 위기 대응에 어떤 정책들을 바라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바라고 있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죄송합니다. 다음 그 우리 이 국회 회기가 2024년에서 2028년까지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2030년까지 제대로 기후 대응을 하지 못하면 단순히 뭐 그 기후 위기 뭐 재난이라든지 이런 뿐만이 아니라 당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 당장 이제 지금 수출을 재생에너지원을 빨리 만들지 못하면 수출을 못하게 되고 또 우리 국민의 삶에 이제 그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또 지금 당장 뭐 우리 그 국민들께서 이번에 저희 조사해 보니까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중단해도 좋다라고 하는 찬성이 60% 넘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내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사겠다는 유권자도 1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어떤 그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민감도라든지 어떤 정책의 어떤 요구가 이미 상당히 많이 강한 상태에 와 있어요. 그동안에 이런 변화들을 정치권이 제대로 감지하지도 못했고 그것을 정치적 의제화하지 못했는데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그런 기후 관련된 공약들을 열심히 내고 또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 국민들이 그걸 또 투표를 해 주신다면 저는 아마 그 지금까지 기후 악당으로 우리나라가 불렸었는데 다음 국회를 통해서 한국이 그 모범 국가로 좀 이렇게 나가고 또 2030년에 지금 굉장히 그때까지 우리가 이제 그 온실가스 배출해야 되는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여야 정치권 그리고 국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기속 기후 악당 국가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기후 모범 국가가 될 것인지 또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기후 정책의 수준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이 아마 이번 선거에 대단히 중요한 뭐 선택지가 하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교수님 말씀처럼 이번 그 총선 때는 어떤 이념 투표나 뭐 가치 투표도 뭐 중요하겠지만은 정책적인 부분 기후 의제에 좀 꼼꼼히 관심을 갖고 또 출마하신 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정책을 좀 촘촘하게 제시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관후 건국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그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모든 혐의에 인정이 안 된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재판 관련 내용 추가로 전해지면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이현 씨 나와주세요. 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금요일이라서 퇴근길이 많이 어렵습니다. 피곤하시겠지만 안전운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다부터널에서 동명동호 쪽으로 정체고요. 대동요금소에서 삼락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충청권 곳곳에서도 긴 정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망양 휴게소 부근에는 고장난 차까지 발생했습니다. 북천안부터 여파를 받고 있고요. 여기를 지나서도 목천에서 천안 휴게소 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또 회덕 분기점 부근에 어려움 감안하셔야겠고요. 남부권으로 내려가서도 칠곡 물류에서 금호 분기점 쪽으로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반대 서울 쪽을 보니까요. 입장 휴게소부터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한남 나들목까지 가신다면 40km가 넘는 정체 감안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시간입니다. GTX 신설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만든다. 어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이 발표됐는데요.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서 134조 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실효성은 있는지 GTX 2기 청사진 또 자세한 내용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과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그 민생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대책의 핵심 내용을 먼저 좀 정리 요약해 주실까요? 네, 이번 대책은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좀 전에 말씀하신 3대 혁신, 즉 속도 혁신,
신도시의 주거 환경 혁신, 공간 혁신을 추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네. 먼저 속도 혁신은 GTX 노선을 연장하거나 신설하고 지방에도 GTX급 각 광역 급행철도를 도입해서 네. 전국의 GTX 시대를 열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거 환경 혁신은 신도시의 지금 강력교통에 집중 투자해서 출퇴근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고요. 네. 세 번째 공간 혁신은 철도 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은 주거 산업 문화가 융합된 혁신 거점으로 재구조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네. 속도 혁신, 주거 환경 혁신, 또 공간 혁신이 또 핵심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선은 많은 분들 관심 있는 게 GTX 노선 연장과 또 신설안도 간단하게 또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어제 이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예. GTX 혜택을 보다 많은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네. GTX A, B, C 신행 노선은 연장을 하고 D, F 노선을 신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노선 연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A 노선은 파주 운정에서 화성 동탄까지입니다. 네네. 이 동탄 종점을 평택까지 해서 약 20km를 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B 노선은 현재 인천에서 남양주 마석까지입니다. 이 마석 종점을 춘천까지 약 56km 정도 연장하는 것이고요. 예. C 노선은 현재 양주 덕정에서 아래로는 수원까지 연결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노선을 북쪽으로 동두천까지, 남쪽으로는 수원에서 천안 아산까지 약 60km를 연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 신설되는 GTX DEF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D 노선은 김천과 인천에서 각각 이제 출발하게 되고요. 그래서 서울 강남을 거쳐서 화남 교산과 원주로 이어지는 더블 Y자 노선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D 노선은 경기 인천에서 출발해서 서울 북부를 거쳐 구리 남양주로까지 수도권을 횡단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F 노선은 수도권 순환선인데요. 전체 185km 중에서 택지지구가 밀집한 하남 교산과 남양주 왕숙 구간을 우선적으로 14km를 먼저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GTX 신설과 연장 노선이 완공이 되면 수도권은 어디에서나 30분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청취자분 중에서요, 박민호님께서요, 빨라지는 건 참 좋은데 출퇴근 교통비 10,000원 시대도 열렸다고 하시면서 요금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해달라는 말씀하시네요. 예, 이 요금에 대해서는 예. 국민들한테 많은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책정을 할 것이고요.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사업이 재정 사업이 있고 민자 사업도 있습니다. 예. 이게 병행해서 되는데 예를 들면 GTX C 노선은 안전히 민자 사업 노선이 되겠고요. B 노선은 민간 투자 사업과 국가 재정 사업이 이렇게 병행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민자 사업으로 이제 민간이 투자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사업성이 보장이 되어야 사업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 최소한 그 부분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범위에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국민 관점에서 요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일각에서는 지금 1기 GTS 노선도 지금 첫 삽을 많이 못 든 상태에서 연장 노선 발표하는 게 적절한가 하는 비판도 있고요. 또 수도권으로 집중이 너무 심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떠세요? 예, 지금 1기 GTX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순차적으로 좀 착공이 될 예정이고요. 네. 이제 GTX A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수서 동탄까지 올해 3월 개통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개통을 앞두고 안전 점검과 종합 시험 운행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GTX-B 같은 경우에는 국가 재정 사업으로 추진되는 용산 상봉 구간은 2월 달에 착공을 할 것이고 다음 달이죠. 네. 그리고 나머지 민자 구간 사업까지 포함해서 6월까지 모두 착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30년에 이제 개통이 될 것이고요. 네. GTX-C는 어제 착공 이제 기념식을 했는데 완공이 28년이 됩니다. 예. 그래서 다에게 이제 개통과 또 GTX-B와 C는 착공을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수도권으로 너무 흡수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예. 이게 뭐 오늘도 그런 어제 발표에 대해서 충청과 강원도에서 입장 발표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교통망 확충에 대해서 수도권 접근성이 개선되고 자속 변경도 강화될 수 있어서 이게 지역에서는 상당히 수건 사업을 해결했다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이게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사업을 관리하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네. 지금 지난 9일에 그 철도 지하화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철도 지하화 사업의 핵심 내용 또 향후 일정도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예, 철도 지하라고 하는 것이 예. 뭐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철도가 지금 지상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공간을 양분을 해서 단절을 시키고 철도가 운영이 돼서 그 주변은 소음 분진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네. 노후화되고 쇠퇴화되는 것이 지금 현재 문제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상의 철도는 지하로 넣고 예. 그 상부 공간인 기존 철도 부지와 인접지역까지 포함해서 개발하게 된다면 이제 도시 공간이 재창출될 수 있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이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데 네네. 이 부분은 특별법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기존 철도 부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출자하게 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철도 지하 공사를 하게 됩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상부 개발을 하게 되는데 상부 개발에서 나오는 개발 이익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전체 사업비를 충당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부 구조 개발 과정에서 이제 도시계획을 혁신적으로 해서 고밀 복합 개발도 포용하고 또 선로 주변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낙후 지역까지 같이 통합해서 재정비를 하면 네. 주거 산업 문화가 융합된 그런 혁신적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청취자분들 중에서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뭐 1, 2기 신도시 마찬가지고 3기 신도시도 그렇고요. 네. 저 질문은 지금 1, 2기 신도시 교통난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통 여건이 제대로 마련돼 있는가 하는 부분도 궁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도시 교통 인프라는 적기에 잘 공급될 수가 있을까요? 네, 2기 신도시의 경우 예. 교통 인프라 조성이 이제 입주보다 늦어서 입주 초기의 주민들이 뭐 출퇴근 등의 많은 교통 불편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예. 이에 대해서 정부 책임자로서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앞으로 신도시 교통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하려고 지금 신도시의 강력교통 개선 대책이라고 이제 수립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아직도 착수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재원도 7.4조 원이 지금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을 적기에 지금 투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기 투입을 통해서 교통 인프라를 완공 시기를 6개월에서 약 3년 정도 단축하려고 합니다. 예. 이를 위해서 인허가 등과 같은 행정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하고 또 지자체나 이 사업 시행자 간에 좀 생각이 달라서 또 갈등이 있어서 이 사업이 진전이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부가 나서서
신속하게 조정 중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사실 뭐 신도시가 개발되는 그 시점부터 이런 부분들이 잘 종합적으로 판단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지만 적기에 교통 인프라 공급되신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 보고요. 한강 신도시의 경우는 또 김포 골드라인 개통이 됐지만은 뭐 혼잡도 극심하기로 또 유명하고 안전사고 등의 우려도 있다 보니까 해법과 고민 어떻게 하고 계실지도 궁금해요. 예, 일단 사실 근본적 대책은 네. 일단 5호선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하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서부권 우리 GTX도 빨리 개통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난주에 물론 이제 지난주에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조정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5월에 이제 합격을 해서 속도가 있게 추진할 것이고요. 예. 지금 당장 이제 주민 불편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관건인데 이런 대책을 위해서 광역 버스를 확충하고 예.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김포 골드라인의 그 차량도 정편을 해서 수송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려고 합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출근 시간대에 광역버스 노선을 지금 14개 노선이 있는데 4개 노선을 더 신설을 하고요. 네. 지금 하루에 그 출근 시간대에 80회가 운행되고 있는데 40회를 더 정편해서 120회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네네. 또 이러한 광역버스들이 속도를 이제 높이는 게 중요한데 정체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림픽 대로 등에다가 버스 전용차를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김포 골드라인 차량도 예. 6월부터 총 11편성을 단계적으로 확충을 해서 네.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 광역버스 얘기가 나온 김에요. 최근에 그 명동 서울 중구의 명동 입구 정류장 사태 또 퇴근길 대란 차관님도 기억하실 건데 네.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지금 수도권 광역버스 이용 편의 이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예, 서울 도심 예. 지역의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노선을 조정하거나 정류소 위치를 변경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국토부는 서울시와 경기도와 협의체를 지금 구성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예.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속도를 높여서 우리 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당장 대책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네. 정류장 대기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주요 혼잡 노선에 그 수송력이 높은 그 2층 전기버스를 투입할 것입니다. 2층 전기버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2층 전기버스가 일반 버스는 44석이지만 전기버스는 70석이 돼서 이 대용량 여객 수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대기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예약 후 대기 없이 탑승하실 수 있도록 좌석 예약제도 확대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정류소를 생략하고 빠르게 이동하는 급행버스를 운행할 것이고요. 네. 이제 어떤 데서는 앞에서 타다 보니까 뒤에 그 정류장에서는 버스를 만차가 돼서 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지점부터 출발해서 탈 수 있는 차량 중간 배차를 통해서 이용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종점에서 종점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시작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일부 차량은 네네. 중간에서 출발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수도권 김포를 포함한 수도권 서부에 대한 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수도권 타 지역도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마지막으로요. 서울시에 지금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 동행 카드가 내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하더라고요.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도, 인천도 여기에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대중교통 이용 촉진해서 기후 위기를 좀 극복한다는 의지는 좋은데 서울은 K패스, 기후 동행 카드, 경기도는 더 경기 패스, 인천시는 인천 아이패스 이게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통합하거나 정리할 수는 없을까요? 국토부에서?
뭐 말씀하신 대로 예. 총 4개 이제 패스가 거론이 이제 다른 이름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예. 사실 속을 들어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K패스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하는 이제 교통카드인데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한 달에 이용을 하고 60회까지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런데 경기도민 입장에서 보면 그건 K패스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K패스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혜택에다가 네. 경기도가 혜택을 더 얹었습니다. 정부는 60회까지만 지원해 주는데 60회를 초과하는 것도 경기도 부담으로 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혜택이 더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경기도민 입장에서 그냥 K패스를 쓰면 나는 15회 이상부터는 다 이게 환급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네. 인천 시민 입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K패스 쓰시면 경기도 인천시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더 추가로 받는 겁니다. 60회를 초과하면 혜택을 받으시기 때문에 경기패스와 인천 아이패스는 K패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혜택으로 추가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다만 서울 지역이 K패스하고 기후동행카드가 병행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서울 시민들의 그 이용 패턴에 따라서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서울시 내에서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이용 빈도가 높은 6만 원 이상씩 쏜다. 정액금 기후동행카드가 6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 6만 원 이상만 원 쏜다. 서울 지역 내에서만. 그런 경우에는 기후동행카드가 유리한 것이고요. 그런데 나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러면은 K패스를 쓰셔야 됩니다. 네. 사용 패턴에 따라서 고르시면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인 것 같습니다. 패턴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유리한 쪽에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렇게 복잡한 구조는 아닌데 이용자 국민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잘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우리 서울시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용자가 선택하실 수 있도록 잘 안내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금요일 저녁은 시사를 초월하여 문화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뉴스레터 K 금요일 코너 금시초문, 어디 가도 못 듣는 문화 이야기 전해주실 박희아 대중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희아입니다. 네, 요즘에 참 재밌는 주제들 많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저번에 그 스패드업 말씀 전해봤고요. 또 회귀, 빙의, 환생이라는 코드 유행한다는 말씀도 나눠봤는데 오늘은 어떤 분야,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실지요? 네, 오늘은요 한국 영화계의 트렌드를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속편의 저주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1탄만한 2탄 없다, 2탄만한 그렇죠. 3탄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본연의 매력과 신선함을 잃어가면서 이전만큼의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것을 이제 속편의 저주라고 하는데 과연 이 속편의 저주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가? 그리고 속편의 흥행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없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속편의 저주, 요즘의 작품들 뭐 위주도 좋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을지요? 저희가 가장 잘 이제 알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가 가문의 영광 시리즈. 가문의 영광. 저도 생각해 보니까 1, 2까지는 봤던 것 같은데 3가 봤었나 싶습니다. 그렇죠.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이게 가문의 영광, 가문의 위기까지는 보신 분들이 좀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 뒤에 부활, 순환, 귀환, 영광까지 그렇게까지 나왔었어요? 네, 쭉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사람들이 잘 기억을 하지 못하고 좀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네. 뭐 사실 예전에 뭐 나홀로 집에 1, 2, 3는 뭐 재밌게 계속 봤는데 가문의 영광 말씀하시니까 뒤에 시리즈가 되게 많았군요. 네, 굉장히 많았어요. 이것도 최근 작품 중에서도 최근까지 나왔던 게 가문의 영광 시리즈였나 보네요. 네, 그리고는 사실 김한민 감독의 이순신 3부작 또 기억하시죠? 네, 뭐 명량. 네, 맞습니다. 명량, 한산, 노량으로 이어지는 건데 명량은 1761만 명을 동원했었고 한산은 726만 명, 그리고 노량은 462만 명. 조금 줄었네요. 네, 조금씩 줄면서 물론 이걸 이제 단순화해서 수치 갖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겉보기에는 줄었다. 네, 박스오피스 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 혹시 속편의 저주에서 좀 그래도 나는 극복했다, 비껴간 작품들도 있는지 궁금해요. 속편까지 사랑받은 시리즈. 아니면 본편보다 속편이 더 큰 사랑을 받은 시리즈는 혹시 없을지도 궁금하고요. 최근에 범죄도시 시리즈가 있었어요. 네, 이 범죄도시 시리즈는 1, 2, 3 모두 다 큰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이때 나왔던 배우들이 특히 이 빌런이라고 하는 악역을 맡았던 배우들이 모두 다 굉장한 인기를 끌면서 이제 그 다음 작품에서도 막 러브콜을 받는 상황이 이제 연출되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마동석 배우가 일종의 캐릭터로서 존재하면서 굉장히 그 배우를 중심으로 끌어가는 힘이 대단한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물론 많은 단점들도 있지만 영화의 힘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핵심이 되는 컨텐츠의 그 힘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면 이 범죄도시 시리즈는 굉장한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작의 어떤 탄탄한 세계관이 사랑받는 경우에는 팬들이 오리지널 영화의 시간보다 좀 앞선 시간대 속편, 프리퀄이라고 하죠. 또 기존 작품에 파생된 작품을 요구하는 스핀오프 이런 걸 요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네, 최근에는 드라마 비밀의 숲 기억하시나요? 네. 비밀의 숲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캐릭터 하나가 있어요. 검사였는데 서동재라고 배우 이준혁 씨가 연기한 역할이었는데요. 이 시리즈의 스핀오프인 조커나 나쁜 동재라는 제목으로 드라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서동재를 주인공으로 한 또 독특한 방식의 스핀오프 작품이고요. 그리고 또 영화 내부자들, 배우 이병헌 씨하고 조승우 씨가 나왔던 내부자들이 OTT 시리즈로 프리퀄 작품으로 또 탄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1970년대에 최고 시청률 70%를 넘었던 작품이 하나 있어요. 이게 수사반장. 이 수사반장이 35년 만에 또 부활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배우 이재훈 씨가 수사반장을 연기하는 프리퀄인 수사반장 더 비기닝이 시작될 예정이죠. 수사반장은 조금 우리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기대를 하실 만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왜 속편은 본편보다 덜 흥행을 하게 되는 걸까 싶습니다. 뭐 기대가 커서 그런가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영화의 핵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1편에서 예를 들어서 이 영화가 뭐 굉장한 액션씬이 화제를 모았다. 그러면은 이제 2편으로 갈 때에는 또 이 액션씬에 힘을 주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영화의 메시지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이 영화에서 액션씬을 가장 기대했던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의 전개가 맥락 없이 되는 걸 원한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해서 퀄리티가 떨어졌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이 속편이 별로구나. 그러니까 원래 따라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도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도 계속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돈 때문인가요? 네. 정말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저 속이 다 시원한데요. 정말 말 그대로 쉽게 흥행 여부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속편을 제작을 하는 건데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이게 800만 관객을 했으니까 이제 2편을 속편을 제작하면은 적어도 얼마 정도는 나오겠지. 그렇죠. 그게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끊임없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아이템인 거죠. 네,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박희아 평론가와 함께 속편의 저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3253님, 숨막히던 뉴스를 벗어나 금요일 마지막 코너 다양한 문화 이야기가 숨 돌리게 합니다. 잘 듣고 주말 영화 한 편 골라야겠습니다 하십니다. 자, 근데 지금 잠깐 언급했지만은 이런 어떤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고려를 해봐야겠지만은 그래도 생산자
또 창작하시는 분들 이런 측면에서 고민해봐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예. 말 그대로 오리지널리티라고 하죠. 그런 자기만의 이제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기성 감독 기성 작가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오리지널리티를 가진 이 신인 작가나 신인 감독들의 발판이 좀 되어줄 필요도 있는데 투자자들은 거기에다가는 투자할 생각을 사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계속되면은 우리 시장의 다양성이라는 게 굉장히 좁혀질 거고 그러면은 더 좋은 창작자들이 발을 붙일 데가 없어진다.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한국 영화 위기론이 또 극장의 위기론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아직 좀 여전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 네. 창작자 또 투자자 아니면 뭐 영화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뭐 속편도 만들고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다면요. 네, 사실 상업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에 뭐 예술성 무조건 너희 담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뭐 있다 없다 논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작자들이 스스로가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때 그 메시지 하나만큼은 지키면서 가야 하지 않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액션 영화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나는 권선징악을 지키고 싶을 수도 있고 이런 메시지 하나는 뚜렷하게 갖고 가야 또 범죄도시 같은 영화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속편 제작을 계속 하다 보면은 기존에 사랑받았던 또 캐릭터들한테만 집착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지 못하면 질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 점을 좀 유의할 것 같습니다. 티켓값 좀 비싸다 보니까 관객분들도 선택을 좀 잘 하고 네. 싶고 해야 될 텐데 저도 사실 별점 믿고 갔다가 뭐야 하고 나오는 속편들도 많았었어요. 맞아요. 관객들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하면 좋을지요? 관객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저는 이제 문화예술계 종사자 중에 한 명으로서 많이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속편이든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작품이든 많이 봐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문제는 개봉 첫 주에 사실 그 주말 관객 동원 수가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맞아요. 예전에는. 그거 이슈래? 이러면서 막 맞아요. 인원수 늘어나면 봐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고 첫 주에 별로면은 별론가 봐 하고.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그 첫 주에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첫 주에 가던 관객들이 이 평을 듣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가는 경향이 많아졌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둘째 주 스코어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뭐 첫째 주가 됐든 둘째 주가 됐든 그 작품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좀 소비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처럼 별점만 보면 가면 안 되겠군요. 이정아님 수사반장 꼭 봐야겠네요라는 말씀 또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뉴스레터 K 금요일 코너 금시초문 박희아 대중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속편으로도 사랑을 받는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OST입니다. 조정석이 부른 좋아 좋아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널 만나는 날 노란 새송이 장미를 들고 룰루랄라 신촌을 향하는 내 가슴은 마냥 두근두근 생머리 휘날리며 나를 향해 손을 흔드는 너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를 사로잡네 이하해로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네, 오늘 뉴스레터 K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입니다. 고맙습니다.